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저는 4살 때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안동으로 이사를 왔고 10년 넘게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안동에는 안동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 낚시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안동댐은 꽤나 규모가 커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댐 제일 윗부분을 가두는 첫 번째 수문과 댐의 중간 부분을 가두는 두 번째 수문, 그리고 댐의 마지막 부분을 가두는 세 번째 수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댐 제일 윗부분은 수심이 깊지만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과 끝부분은 출입 제한 구역이라 세 번째 수문 아래로만 낚시가 가능했어요. 안동병원이란 곳 바로 앞으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세 번째 수문 아래로 흐르는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동병원에서 근무하셨고 저희 가족은 병원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그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낚시 가는 것을 좋아하셨던 외삼촌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밤낚시를 제안하셨어요. 전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세 번째 수문이 열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문을 열면 물살이 굉장히 세서 낚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밤이지만 안동댐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댐의 제일 윗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은 운전을 하지 않으셔서 아버지께서 저와 외삼촌을 데려다 주곤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삼촌은 낚싯대를 펴고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 보이는 것이라곤 라이트의 반짝임과 외삼촌의 담뱃불 뿐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전 꽤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으니까요.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터라 너무 기뻐서 처음엔 눈이 말똥말똥했지만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댐의 두 번째 수문이 있는 중간 부분, 크고 수심이 엄청 깊은 그곳으로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라고요. 분명 남자의 자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진 남자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막상 죽음을 바로 앞에 두면 순간 얼마나 공포스럽고 후회스러울까 싶더라고요. 남자는 놓아버리고자 한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열심히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꿈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외삼촌이 낚시를 하는 광경이 나왔고 제가 응시하고 있던 찌가 쑥 들어가더니 낚싯대 끝에 걸어둔 방울이 땅에 박아놓은 받침대에 걸려버리더라고요. 무척 커다란 놈이 걸리지 않는 이상 흔치 않은 일이라 어린 제 힘으로 힘들거라 생각한 삼촌이 함께 낚싯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급히 낚시 가방에서 뜰채를 꺼내 들었고요. 삼촌은 관자놀이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힘겨워 보였습니다. 한동안의 사투 끝에 낚싯대 끝에 거칠던 반항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무언가가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뜰채를 갖다 대어 물가로 갔습니다. 수면 밑에서 검푸르게 보이던 형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던 그 순간 저와 외삼촌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분명 제 꿈의 초반에 나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커다랗게 벌린 남자의 입속으로 하얗게 번쩍이던 낚싯줄과 찢어질 듯 크게 뜬 남자의 충혈된 두 눈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삼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분에 끔찍한 꿈에서 깼고 고개를 돌려보니 꿈속에서와 똑같이 제 낚싯대의 찌가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낚싯대 끝에 방울이 받침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은 받침대가 흔들거리며 구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꿈속과 마찬가지로 삼촌이 급히 낚싯대를 낚아챘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뜰채를 꺼내기 위해 낚시 가방으로 향했는데 낚싯대에 걸린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꿈속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에 그 짧은 순간에 삼촌을 도와야 하나 아니면 삼촌을 말려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고 있던 뜰채를 놔버리고 삼촌에게 "삼촌, 놔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 며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정말 꿈속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삼촌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한쪽 팔에 제가 매달리자 균형을 잃고 삼촌은 낚싯대를 놓쳐버렸고 낚싯대는 순식간에 검푸른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놀라서 잠시 넋을 놓고 있던 삼촌은 저를 꾸짖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냐며 말이죠. 잠시 동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꿈 이야기를 삼촌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삼촌이 뭔가를 느꼈는지 낚시도구를 챙기라 하더라고요. 전등을 켜놓고 재빨리 짐을 챙겨 물가를 벗어난 후 아버지께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 삼촌이 대물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 낚시도 자주 가는데 아까처럼 힘을 쓰는 물고기는 생전 처음 본다며 1m가 넘는 대방어를 잡을 때도 저 정도 힘은 못 느꼈다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삼촌도 그게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낚싯대에 걸린 게 물고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 봤던 남자인진 몰라도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물고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도 저는 낚시를 정말 즐겨하지만 안동댐 근처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때 일이다. 잠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있을 때 동네 마을회관으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다. 봉사 시간은 해가 지는 그 무렵이라 시골이라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은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노는지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를 돕는 일이었다. 그곳엔 장난감이나 놀이도구가 상당히 많았다. 그중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띵틀이었다. 10단가량 되는 띵틀이었는데 처음엔 왜 여기에 띵틀이 있나 의아했었는데 근처의 학교가 폐교 조치되며 받아온 것이라 했다. 물론 아이들 중 띵틀을 하는 아이는 없었던 터. 그 띵틀은 항상 창고 구석에 박혀 있었다. 봉사활동은 약 2년간 이어졌다. 그러던 도중 내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준비하며 봉사활동도 마지막을 맞이했다. 마지막 날이 되어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더니 아이들은 편지와 종이로 접은 꽃을 건네주며 작별 인사를 해왔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회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덜컥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다. 잠시 텀을 두고 덜컥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또 났다. 2년 동안 있으며 처음 겪는 일이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내가 마지막이라고 누가 장난을 치나 싶었다. 하지만 회관은 불이 꺼져 완전히 깜깜한 상태였다. 당연히 창고 안도 깜깜한 상태였다. 저 안에 있는 게 만약 아이들이라면 장난을 떠나서 무서워서 숨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다. 창고 안은 방금 들려왔던 소리가 거짓말인 것처럼 조용했다.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을 대충 살펴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몇 번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있는 띵틀에 눈길이 갔다. 등골이 오싹했다. 단과 단 사이 손을 넣는 틈새 사이에 손가락이 나와 있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가락 10개가 틈새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난 깜짝 놀랐지만 평소에도 장난을 좋아했던 아이들이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며 띵틀로 다가갔다. 그러자 손가락이 쓱 하고 띵틀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다가가서 띵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끼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팔이 덜덜 떨려서 들고 있던 띵틀마저 떨어뜨렸다. 그리고 난 너무 무서운 마음에 재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 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내가 문을 잠그려는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누군가 띵틀을 뛰어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난 문이고 뭐고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쳤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언제 잠이 든 건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이사를 끝내고 도저히 찝찝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 도착하니 내 빈자리를 대신해 어르신 한 분이 계셨다. 그래서 난 어제 문을 제대로 잠근지 확인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석에 있던 띵틀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다. 난 깜짝 놀라 재빨리 밖으로 나와 어르신께 띵틀에 대해 여쭤보았다. 어르신은 띵틀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하셨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띵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도 나 이외에 관리했던 분도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띵틀이 이곳에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 관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던 사람은 나였다. 나보다 더 이곳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어볼 곳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가끔 그날의 꿈을 꾼다.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그날 내가 본 손가락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야. 현재는 그 지역이 이미 거의 모든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 길이 죄다 흙먼지가 가득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어. 할머니 나이 19살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도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잖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그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아들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서 겪은 일이라고 해. 너무 밤 늦게 다니지 마셔요. 늦은 오후.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농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지만 현재로 따지자면 어떤 직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날은 할아버지께서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는데 기와로 지붕을 만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 만든 한옥에
갓난아기와 둘만 있자니 왠지 모르게 수상하셨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저녁시간이 되었는데 저녁 8시가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던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나머지 결국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섰어. 마을에서 시내까지 걸리는 거리는 차로 가더라도 4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곳인데 현재로 따지자면 잠실에서 종로까지의 거리인 셈이다. 차도 없던 시절 할머니는 그 먼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는데 마을을 벗어나 이제는 도저히 오두막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등에 업은 내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새근새근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에 놀란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살살 달래며 천천히 길을 계속 가셨는데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그제서야 시내 초입 부분에 다다르셨다고 한다. 어디 보자. 아버지 어디 가셨나. 아이에게 말을 걸어 달래가며 차근차근 할아버지가 가셨을 만한 곳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 하나 없고 바람만 불어대니 슬슬 할머니께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하셨다. 행여 할머니가 찾으러 오는 동안에 귀가를 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마을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뿐이었기에 반드시 중간에서 마주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술에 취해 어디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이곳저곳 모두 살폈지만 할아버지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 오늘 시내 간다고 하셨는데 어딜 가신 게지.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다. 어이 서동대. 누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잘못 들은 거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래를 부르셨고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그만두고 어서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한다. 근데 서동대. 돌아가려고만 하면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점점 할머니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할머니는 안 들리는 척 혼잣말을 일삼으며 걸음을 빨리 옮기고 계셨다고 한다. 나가 시방 잘못 들은 것이여. 세상에 귀신이 어딨단가. 어이 서동덕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고 뛰어간가. 순간 목소리에 할머니는 온몸이 쭈뼛서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슬슬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 앞엔 뜻밖에도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인 신씨 집안의 사람이었다. 음마 신씨댁 아니여라.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혼자 가기 두려웠는데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다. 어디 갔다 온단가. 이 늦은 시간에.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선 목소리를 크게 내시며 어디를 다녀오는 길인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 서동덕. 나랑 목욕이나 하고 가세. 뜬금없이 목욕을 하자니 그것도 혼인을 마친 몸을 가진 여성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다. 곧장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은매매 천벌 받을 소리를 하는구마. 어대 외간 남자하고 같이 목욕을 한다요. 남사스럽게. 그러자 신씨 할아버지가 다시 대답을 했다. 그러지 말고 저 아래 밑에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감세. 날도 덥잖죠. 참 이상했다. 대대손손 독자 집안으로 마을에서 으뜸이었던 신씨 집안의 사람이 그리 부끄러운 말을 내뱉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이내 등에 업은 아이를 내보이며 뿌리치셨다고 한다. 이 보소 나한테 아도 있음께. 목욕하려거든 혼자 신나게 해불고 올라오시오. 난 갈텐께. 그 뒤로 할머니께서는 신씨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열심히 걸으셨다고 한다. 살짝 화를 내서 그런 건지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며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셨다고 한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한참을 걷다 보니 너무 오래 걸은 탓인지 발목도 아프고 등에 업은 아이 때문에 등허리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슬슬 몸이 축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쯤 집에 가면 남편이 돌아와 있을 거란 생각에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집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니 할아버지 남편께서 헐레벌떡 나와서는 물어보셨다고 한다. 아따 어딜 갔다 온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간 줄도 모르고 이 양반이 승질만 고약해서 화만 낸다고 심통이 나신 할머니께서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셨다. 나가 얼마나 찾으러 댕겼는지 아요. 앞까지 엎고서 우휴 괜히 나갔구먼.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다.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듣고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들으셨다. 닷새 전이라 하디야. 저짝 신신에 똑 나만한 것이 키도째만 해가지고 아니따요. 해석 초하루부터 다섯째 되는 날 5일과 같은 의미. 할아버지께서 언급한 사람은 전날 밤 할머니께서 마주친 그 신씨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할머니께서는 전날 밤 안 그래도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건네려는데 술에 취했는가 어쨌는가 시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머리통이 깨져 죽어버렸다요. 쯧쯧.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할머니는 밤늦게 절대 시내를 나가는 일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신씨 할아버지가 떨어져 사망하셨다던
그 다리는 할머니께 목욕하러 가자며 계속 끌고 가려던 그곳이었기 때문이다.